여러분은 살아오면서 가족 외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늘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저에겐 그런 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힘이 붙일 땐 항상 혼잣말로 형에게 이렇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매사에 소심하고 우유부단했던 저에게 형은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업도 참 다양했나 봅니다. 액세서리 체인점, 노점, 단란주점 영업사장, 떡볶이 트럭 장사, 지하실 주점, 붕어빵 장사. 이렇듯 형은 뭔가를 하는 데 있어 주저함이 없었고 생각하면 바로 추진을 했습니다. 한때 잘 되던 액세서리 체인점을 운영하다가 뭐가 잘못됐는지 압구정동 거리에서 리어카 자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을 처음 알게 된 건 거리에서 그 노점을 할 때인데 추운 겨울밤 그 바람막이 하나 없는 그 밤이 11시가 넘었는데 외전등 밑에서 그렇게 수작업을 하던 형의 커다란 뒷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은으로 된 팔찌와 목걸이를 주로 만들었는데 화려하지 않으면서 고급졌었죠. 홍익대학교 도예과를 나온 형은 늘 도자기 공방을 하나 갖고 싶어 했지만 각박한 현실을 그를 뭔가 항상 한 분야의 예술가로 안착하게 놔두질 않았습니다. 형은 그림, 음악, 도자기 다방면에 사실 천재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실적으로 예술과 거리가 먼 당장 돈 버는 일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늘 형의 예술적 끼가 아깝고 안타까웠습니다. 나만 그렇게 느끼진 않았을 겁니다. 형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고 또 그런 형을 아껴 했습니다. 형과 난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이지만 사실 우린 거의 친구 같았죠. 막걸리 집에서 밑반찬으로 나온 꼬막 무침을 맛있게 먹다가 택시가 와 급하게 꼬막을 그냥 그 주머니에 넣어가던 형. 강북의 복잡함을 정말 싫어했던 나에게 피맛골과 낙원상과 돼지국밥의 맛을 알게 해준 나의 형. 난 그런 형에게 늘 친구처럼 맘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술값은 항상 내가 냈기 때문이죠. 그의 천하무적 유머와 위트는 사실 주위 사람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즐겁게 해주곤 했지만 그 와중에 불쑥불쑥 치고 나온 형의 심오한 말들은 나를 자극했습니다. 우린 서로에게 영감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영감을 주고받았죠. 몇 년 전인지 기억도 안 나지만 형이 일했던 화물터미널 근처 단란주점에서 그의 첫 그림 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가봤는데 그때 참 실로 놀랐습니다. 그 어두운 지하 그 맥주 냄새 나는 그 지하 단란주점에서 그림 전시회를 한다는 발상에 놀랐고 물론 뭐 돈이 없어서 그랬겠죠. 또 한 번은 또 그의 난해한 그림에 한번 또 놀랐습니다. 그때 형은 많은 사람들 알고 있어서 단란주점 영업 사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을 술 접대를 했죠. 하지만 형의 그림을 구매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림을 가정집에 걸어 놓기가 힘들었죠. 형도 뭔가 그림을 팔아야 한다는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매일 밤 예술가였던 그가 술 사장으로 지내했던 것에 스스로 회의가 왔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늘 재미있는 형이었지만 항상 가식을 싫어했던 형. 그의 훈계는 저에게 항상 저는 너무 가식적이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 그가 스스로 가식적인 접대 만남을 오래 가져가기가 힘들었겠죠. 2년 후 형은 다시 빈털터리로 술집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간경화뿐이었죠. 그 형이 그린 태권브이 그림을 다시 한번 우연히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형에게 그 당시 가구점을 하고 있던 제가 먼저 제안을 했죠. 형, 그림을 한번 팔아보자. 형, 일반 가정집에 어울리는 그림으로 그림을 그려. 가구와 어울리는 그림으로 말이야.
하는 건 내가 알아서 할게. 형의 재능을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게 아까웠습니다. 형과 작품 소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뭔가를 같이 창조해 나가는 게 저에게는 나중에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먼저 잘 팔릴 수 있는 그림 사이즈를 정하고 클래식 가구와 모던 가구에 맞춰 그림결에 따라 진열을 했죠. 사실 가구를 사가면서 그림 가격도 괜찮고 가구와 어울려 세트로 구매하는 고객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자기 집 빈 공간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잘 몰라 고민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림은 공간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인테리어입니다. 형은 단지 장사꾼의 마케팅 코칭이 필요했던 거죠. 최소한 순수 예술이 아닌 상업 그림으로서 말입니다. 형에게 어떤 훌륭한 기획사가 있었다면 아니면 훌륭한 매니저가 있었다면 예술가 혹은 큰 스타로 아마 성공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구 전시장에서 형 그림 전시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작품이 좀 까다로운 것을 선정을 했죠.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근데 작품 날짜는 다가오고 그림은 아직 안 됐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형 재촉을 많이 했습니다. 뭐 스펠링이 틀렸다, 그림이 이상하다, 그림자는 왜 그러냐. 그러면서 형은 눈이 다 빠질 것 같다면서 불평을 하면서도 밤새껏 그림을 그리곤 했었죠. 뉴욕 시리즈를 완성한 후 말레이시아 전시회를 가졌고 현지 잡지 기자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는 팝 아티스트였죠. 하지만 그때만 해도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화 그림으로 직접 캔버스에 붓으로 그린 작품들을 선호했지 그의 작품처럼 컴퓨터 스크린에 하나하나 펜으로 그리는 거를 사람들은 생소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술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그의 작품 또한 컴퓨터 스크린 위에 하나하나 펜으로 그리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전 그 파일을 받아서 화방에서 캔버스와 아크릴로 한정판으로 뽑았습니다. 저 잡지책 기사를 볼 때마다 영어로 형 인터뷰를 통역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여 기자가 형한테 형이 생각하는 팝 아티스트의 정의가 뭐냐고 물었는데 그 형은 저 여자 기자가 참 아름답다 하면서 영혼이 맑고 뭐 저 눈이 저 렌즈 낀 거냐고 묻는데 제가 중간에서 이 통역을 하는데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1시간가량 인터뷰에 식은땀이 마르질 않았죠. 그때 사실 전 팝 아티스트의 정의가 뭔지도 몰랐고 또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재밌고 잘 팔릴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것뿐이죠. 나중에는 형의 그림이 팔리면서 매니징의 재미도 조금씩 느껴가고 있었습니다. 가구는 남이 만들어 놓은 걸 진열해서 파는 것이지만 형의 그림은 온전히 창작물이었기 때문에 가구보다 형의 그림 팔리는 게 사실 저에겐 더 희열을 느꼈습니다. 창작물을 만들고 사람들의 반응이 온다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형과 밤늦게 그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토론하는 게 저에겐 즐거움이었습니다. 다음 작품을 구상하던 어느 날 형이 국제전화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형은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전화도 안 받습니다. 3년 3월 10년 전 왜 전 형한테 이런 작품을 의뢰했을까요? 그때 전 퇴역 장군의 행복이라는 시나리오를 써보고 싶었고 그 내용은 군대에서 만기 전역한 권위적인 늙은 한 장군이 군대와 전혀 다른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다 결국 바닥을 치고 배달을 하면서 내면의 행복을 찾아간다는 결말인데요. 그로부터 10년 후 그 장군 대신 이제 제가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제 과거의 무의식이 나를 이미 예견한 걸까요? 아니면 내 무의식이 과거에 의식을 더듬어낸 건가요? 문득 어느 날 고민도 없이 다니던 삼계탕집 주방 일을 그만두고 배달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배달을 권한 사람도 없었고 거기에 아는 사람도 없었지만 그냥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처럼 점점 내 자신을 알아가기 시작했고 잊고 살았던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보고 싶은데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건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럴 때마다 가끔 배달 중 형의 노래를 듣곤 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형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죄책감도 듭니다.
내가 그대 곁에 항상 있어줄게요. 외로워 말아요. 그대 슬퍼 보여요. 멍하니 하늘만 보니 내가 그대 곁에 항상 있어줄게요. 슬퍼하지 말아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은 살지만 그래도 이겨내야 해. 그대 언젠간 환하게 웃을 그날까지 그대 행복해야 해. 그대 외로운가요? 홀로 눈물을 흘리니 내가 그대 곁에 항상 있어줄게요. 외로워 말아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은 살지만